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얘기 좀 해볼까요?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원자재 얘기하면요, 위원님. 원래는 원자재 하면 뭐 유가 짚고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랬었는데 최근에 금 얘기 좀 많이 듣지 않으세요? 예. 어떠세요? 금이 워낙에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좀 조정 국면인 것 같기도 하고 금 어떻게 가격대는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네. 금 가격이 조정을 받은 원인을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기간 동안 32%가량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었는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사상 최고치도 계속 갈아치웠거든요. 근데 그런 부담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마침 글로벌 최대 현물 소비국인 이제 좀 인도 같은 경우 네. 디왈리 축제라 해가지고 10월 15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금이랑 은 같은 걸 이제 결혼식 때 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그걸 주고 하는데 이게 디왈리 축제 때 돼가지고 금, 은을 사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사두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선수요가 어떻게 된다? 디왈리 축제가 시작되면 이제 종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실물단에서 선수의 종료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이 나왔었다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저는 여기서 봤었을 때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채권 시장이 더 신뢰를 많이 잃고 있구나. 결국 그와 같은 부분이 금을 여전히 계속 더 떠받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자금이 더 빠르게 금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결국 공급이 희소한 자산들이자 저장수단,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용이한 자산들로 계속 빠른 속도로 이탈하고 있고 그렇게 감안을 한다면은 이게 점점 결국 레이 달료가 얘기한 것처럼 구조의 문제가 계속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인데 결국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한번 엿볼 수 있는 부분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이 페드 단에서는 이달만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12월 달에도 우리가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결국 뭐다? 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선행하는 자산이거든요. 왜냐? 금을 최대로 많이 사는 주체는 결국 중앙은행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금리를 인하할 걸 갖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인하할 걸 감안해서 미리 사두려는 이런 행태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그래서 금매입 추이를 보면은 정확하게 금리 그 스탠스에 따라서 확대되는 기조를 보이는데 결국 여전히 그 기조가 유효하다면은 금에 대한 방향성 역시도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 조정이 나왔지만은 한 번은 더 갈 수는 있겠구나. 근데 좀 한 못해도 2, 3개월은 좀 쉬어갈 수는 있겠죠. 지금 지난 20일인가요? 온스당 4,381달러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다가 이제 며칠 만에 뭐 하루 만에 한 5, 6% 빠진 적도 있고 지금은 4,000달러 밑까지도 지금은 기록을 한 상황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짚으신 부분은 뭐 인도의 다활 직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기적인 원인이 있었지만 너무 많이 올랐고 안전자산의 대표축인 채권, 뭐 금 있을 때 급하게 오를 때 채권의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 부분을 느끼셨다 했는데 그럼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은 계속 갈 거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죠. 일단 네. 그래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자료 때 온스당 5,000불까지로 일단 놓고 보자는데 장기적으로 봤는데 제가 그 생각하는 장기가 더 짧은 장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더 빨리 5천이 올 수도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은 채권단에서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초장기채가 입찰이 잘 안 돼서 페드가 단기채 팔고 장기채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도 잘 안 사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지금 미국 초장기채를 잘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 외환보유고의 금과 미국채 간의 보유 비중이 서로 디커플링이 발생했고 금의 비중이 오랜만에 넘어서 버렸죠. 그 말즉슨 결국 신뢰의 문제라 볼 수 있겠고 뭐 단기채야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쨌든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초장기채는 지금 외국인들도 안 사고 기관들도 안 사고 결국 페드가 사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는 생각되는 게 점점 그 신뢰성이 결국
2020년 코로나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이후로 단기간에 모든 국가가 일시적으로 부채를 발행했다 보니 그 특히나 발행 속도가 빨라지고 올해만 하더라도 미국은 유동성을 거의 푼 게 없어요. 근데 특히 중국이 경기가 워낙 나빠서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국채 매입 중국에서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인민은행에서. 그러면 뭐다 결국 그러면 그럴수록 시장은 과연 그걸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총량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 발행 속도라던가 그러면은 저는 그럼 온스당 5,000불까지 내년에 도달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 중장기로 보신 5,000달러라는 게 내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더 짧아진 것 같아요. 저는 좀 내후년으로 봤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채권에 대한 신뢰가 더 빠르게 약해지는 초장기채에 대한 그러니까 단순 미국 초장기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초장기채에 대해서 점점 왜냐하면 ECB도 계속 저렇게 긴축하겠다 했다 프랑스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일본도 여기서 긴축 모드에서 다시 완화 모드로 총리가 바뀌면서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도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이제 뭐 재정 적자를 갖다 확대해서라도 더 많은 부양을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고 근데 미국도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중국도 내년에 15차 5개년 원년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부양을 더 세게 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금단에서는 구조의 문제를 저는 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앞서서 또 이제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인다. 어느 정도로 사들이는 거고 국채하고 비중을 본다면 아까 뭐 역전 얘기도 해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좀 어떤 상황일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사는 주체는 중앙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우리가 수요 주체만 놓고 보면은 중앙은행이 있고 개인들의 이런 현물 수요가 있을 테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 그리고 개인. 맞습니다. 네, 근데 중앙은행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사는 거군요. 압도적으로 많이 네. 사죠. 근데 최근에 스탠스를 보면은 이제 중앙은행들은 사실 22년도 말부터 미리 사기 시작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금리가 거의 고점에 다 도달해 간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면 언젠가는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3년도 때 각국 중앙은행들은 가장 많이 사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개인들은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많이 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현물도 현물이고 그리고 또 다른 수요 주체로 보자면 이제 ETF 쪽이죠. 이쪽도 작년부터 가장 많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각각 3등분으로 만약에 크게 세 가지로 놓고 본다면은 중앙은행이 가장 큰데 중앙은행 사고 중앙은행 계속 여전히 사고 있고 개인들은 작년부터 많이 사기 시작했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좀 큰 부분들이라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이 같은 부분을 봤었을 때 최근에 보면 중앙은행들이 이번에 금리 인하 딱 하니까 또 한 번 더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IMF에서 나오는 데이터 지표만 보더라도 그 매입 속도도 다시 또 그럼 가팔라질 수 있겠고 왜냐 금리 인하 사이클을 페드가 다시 재개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낙관적으로 여전히 조금 여기서 좀 조정을 받더라도 잠시 쉬어가더라도 일반적으로 금이 쉬어가면은 시차를 두고 한 3개월 후를 놓고 봤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주식의 어떻게 보면 나중에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의 미래. 즉 금이 일반적으로 주식을 3개월가량 선행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은 안전자산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유동성을 선행하는 자산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선행한다는 관점으로 보면은 왜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중앙은행들이 먼저 사기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 기조가 형성됐었을 때. 그러면 금은 먼저 반응해서 유동성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근데 주식 자산은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 말은 금리가 낮아졌었을 때 더 많은 대출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었을 때 미리 그 전에 금은 올랐는데 결국 이 시차를 두고 주식이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차트를 그려보면은 금이 주식을 갖다가 S&P 500 기준으로 S&P 500을 3개월 정도를 선행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8월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 말즉슨 3개월 후로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주식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주식의 타이밍이 그럼 온 거네요. 10월, 11월. 저는 8월부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3개월 선행이면. 근데 이제 비미국들은 주식이 되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비미국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올해 보면은 비미국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덜 좋았고. 미국도 사상 최고지만 그 그쵸. 상승 폭으로 봤을 때는 특히 그쵸. 뭐 우리도 그렇고요. 그렇죠. 상대 성과로 보면은 올해로 보면 YTD로 비미국이 훨씬 좋았고 특히 한국, 뭐 중국, 일본도 좋았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차이가 있는 게 유동성이라 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올해 유동성을 푼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M2라던가 대차대조표 다 합산해도 전 세계 신규 유동성이 8월 말 기준으로 연초 대비 9조 달러 가량이 풀렸는데 그 중에 미국은 5% 미만밖에 안 풀었고 중국이 45%로 가장 많이 풀었거든요. 그다음 ECB나 BOJ나 이런 즉 비미국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그림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금의 방향을 놓고 보면 한 번 더 갈 수는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까지, 그러니까 내후년으로 원래는 좀 5천 달러 금을 온스당 보셨는데 이게 좀 앞당겨져서 내년에도 볼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다가 유동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만이 아니라 요즘은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차원에서 금 가격을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 또 3개월을 유동성 선행한다. 그러면 3개월 약간 선행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식의 타이밍이 좀 왔다. 이런 관점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데 금 하면은 또 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은도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80년대 은 파동 얘기도 나올 만큼 은이 많이 올랐다가 또 조정받고 이게 금에 비해서는 등락폭도 좀 큰 것도 같고 은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은은 사실 금보다 훨씬 저렴하니까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은은 계속 좋게 봐야 해서 근데 금과 은을 같이 보는 게 맞아요? 같이 보는 거는 맞죠. 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유동성 측면으로 저는 좀 접근을 하거든요. 역시나. 결국 은하고 금의 상대성과를 그리면은 유동성을 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리면 많이 풀릴수록 물론 금이 처음엔 좋지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금은 유동성을 선행한다고. 그러니까 뭐 약간 선행 내지는 동행이에요. 근데 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좀 후행하거든요. 그래서 S&P 500과 금의 상대성과라든가 은과 금의 상대성과라든가 그려보면은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후행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말즉슨 무엇이다. 유동성이 결국 은은 금처럼 가치를 어느 정도 저장하는 수단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점은 금보다도 유동성에 더 예민한 민감한 자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요의 구조 자체가 산업향이 크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금 같은 경우에 좀 더 가치 저장 수단의 그 부분이 훨씬 더 크죠. 그 말즉슨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치 저장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많아진다라 가정하면은 처음에는 금이 먼저 수요를 받지만은 유동성이 팽창하는 구간으로 가면은 그 말은 무엇이다? 좀 더 위험 자산 쪽으로 선호도가 쏠리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당연히 그러면은 더욱더 성장 주겠고 더욱더 그럼 당연히 주식 자산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은 역시도 유동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해서 최근에 은이 조정을 받았지만은 상대적 업사이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은이 더 높다라 보거든요. 금보다. 올해 2월과 6월 달에도 금을 사는 것보다는 은을 사는 게 낫다라고 계속 콜을 네, 해왔거든요. 왜냐? 결국 유동성이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는 이제 중국의 유동성,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푼다에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신 중국이 돈 풀어도 그게 중국 경기 지표가 좋아질지 모르겠다라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 이 돈이 부가가치가 없는 금으로만 쏠려갈 것 같았거든요. 또는 자산단에서 좀 부가가치 없는 쪽으로. 실제로도 중국 개인들은 중국 정부와 의도와 다르게 금으로 많이 쏠렸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지금부터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는 미국이 유동성을 풀 것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비미국이었다가 지금부터 내년에는 미국이 돈을 풀면은 그러면은 뭐 주식 차원에서는 미국이 더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고 더불어서 중요한 점은 총량으로 보면은 돈이 더 풀린다. 금도 좋겠지만은 은은 더 좋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주식도 그러면은 더 S&P 500도 금 대비했었을 때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은이 훨씬 더 그 유동성에 민감한 그 민감도를 갖다가 좀 차원에서 보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플로우를 살펴보면 금도 좋은데 은은 더 좋을 수 있고 S&P 500도 좋을 거고
안전자산, 위험자산으로 봤을 때는 같이 이제 올라가는 흐름, 지금까지도 그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안전자산 올라가는데 위험자산도 같이 올라가로 약간 갸우뚱하면서 볼 게 아니라 유동성의 차원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도 유동성 사이클 때마다 나타난 걸 보면은 물론 금이 안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다만 유동성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20년을 예를 들어보자. 2020년 3월 달에 제로금리 선언하고 G7 중앙은행들이 그리고 4월 달에 QE를 한다란 말이죠. 그래서 원화? 네. 그렇죠. 그때 금이 팍 하고 튀기 시작했죠. 네. 주식보다 훨씬 빨리 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팽창하는 7, 8월 구간 때부터는 금이 못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굉장히 상승세가 둔화돼 버려요. 또는 조정을 받던가. 근데 그때부터 비약적으로 더 올라가 버린 게 뭐냐면 S&P 500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결국에는 유동성이 본격화되는 그 구간이 저는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금단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는 척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FOMC 오늘 1일차 이제 내일 결과 발표에다가 뭐 기자회견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QT, 그러니까 긴축을 중단 이런 얘기도 유동성 차원의 또 신호로 그럼 바라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끊임없이 페드의 QT 종료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봤었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될 대상의 페드의 QE 가능성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라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양적 완화까지도.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고 그때 긴축하는 정부는 무조건 필패했었거든요. 선거에서. 근데 그러면은 부양을 해야 되는데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초장기채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아무도 안 사주고 인기가 있잖아요. 없고. 네. 그러다 보니 계속 페드가 단기채 팔고 장기채 사주는 형국인데 지금도 그럼 페드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년 5월에 어쨌든 파월 의장이 나갈 텐데 지금 베센트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갖다가 계속 만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11명 중에 지금 5명으로 줄여졌다 블룸버그 얘기를 하던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언론에서 외신에서 딱 지적을 하더라고. 보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유연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로만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게 된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열어둬야 된다라 볼 수가 있겠죠. 내년도 때 QE의 가능성조차도 결국 근데 그렇게 보면은 좀 우리가 유동성의 그 척도에 있어서 올해는 계속 비미국이 이렇게 많이 풀었다면 지금 이번 주에 중국이 인민은행이 1년 만에 국채 매입을 다시 재개를 했고 이제 페드는 QT를 종료한다라고 얘기를 갖다 이제 앞두고 있고 내년도에 가면 정말 더 많은 돈이 풀린다면 이게 모르겠어요. 유동성의 사이클이 언제가 마지막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돼요. 물론 그걸 아는 거는 저는 금 가격이라 보거든요.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은 유동성을 선행을 하기 때문에 금이 빠지면은 이 빠지는 게 지금이 조정이 아니라 계속된 하락이라면은 이게 앞으로 3개월 후에 주식시장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행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하락이 멈추고 다시 상승이 재개된다면 앞으로 3개월 후에 주식이 지금부터 올라갔다가 3개월 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갈 타이밍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좀 접근할 수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금하고 유가하고의 관계도 분석하신 걸 봤는데 금과 유가는 어떤 관계로 봐야 돼요?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50달러대 머물다가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50달러 뭐 후반, 60달러 초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꽤 좀 낮은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유가를 내년도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올라간다? 네. 가격이? 예. 근데 이제 그와 같은 근거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 유동성만 놓고 보자면은 계속 금을 말씀을 드려요. 이거와의 연결고리를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은 금리 인하 전에 유동성을 갖다 나오기 전에 미리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한참을 후행해요. 유동성을 한참을 후행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왜냐 제조업 경기가 돌아갈 때 수요가 늘어나서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그래서 각국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정책 금리 인하 순 횟수로 보면은 이것이 제조업 경기, 글로벌 제조업 경기를 18개월가량 선행해요. 근데 요것이 금 가격과 동행하거든요. 그럼 인하면 인하할수록 금 가격이 튄 거죠. 그게 지금 현재 금인 건데, 근데 제조업 경기를 이것은 또 선행한다란 말이죠. 근데 제조업 경기랑 동행하는 게 유가 상승률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다? 저는 지금이 제조업 경기에 무조건 바닥 국면이라 보거든요. 내년도엔 제조업 경기가 돌아갈 거는 왜 제조업 경기가 회복된다 보느냐? 정말 제조업 경기가 좋아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코로나 때도 코로나 이후 때도 보면 우리가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분명 근데 제조업 표면이 또 돌아갔다란 말이죠. 왜냐? 대출을 사람들이 대출하기 쉬워지니까 대출을 더 많이 받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자산 가격 올라가고 거기에 있어서 이익으로 결국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소비가 결국 제조기업들한테 있어서 수요를 창출하게 돼서 가동률을 끌어올렸거든요. 물론 이게 좋은 그림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점은 그 메커니즘으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돈다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조 PMI 글로벌 제조 PMI 보면은 50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저는 방향대로 보면은 내년도에 중간 선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그림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유가도 지금이 무조건 바닥권역이다. 결국 유동성을 우리가 제조기업들은 결국 유동성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럼 유동성을 기반으로 보면 유가도 이 트렌드로 갈 것이고 지금이 바닥권역이고 물론 내년도에 중간 선거가 미국이 있고 트럼프는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다음 달에 사우디 왕세자랑 만나기로 하고 지난 1기 때처럼 분명 사우디한테 유가를 중간 선거 전까지만이라도 진정시키길 요구를 하겠죠. 그때처럼. 그러면 사우디는 오펙 플러스 단에서 지금 일평균 300만 배럴 정도 올해 증산을 했는데 내년도에 또 300만 배럴 정도 유효 캐파가 남았어요. 이걸 또 증산을 하면은 어떻게든 중간 선거 전까지는 올라온 속도를 굉장히 더디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죠. 그럼 금의 선행성을 보면은 금이 유가를 20개월 정도를 선행합니다. 20개월이요? 네. 그럼 그렇게 보면은 20개월 후라 본다면은 중간 선거 때쯤이 네. 유가가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내년 하반기이자 내년 중간 선거 전후가 중간 선거 이후에는 더 비약적으로 빨라질 거라 보거든요. 즉 지금의 금 가격은 미래의 유가다라 저는 계속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을 때 저는 좀 고민이 되죠. 에너지 섹터 단에서도 봤었을 때 방향성이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내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중간 선거 이후에는 더 이상 유가에 트럼프는 그땐 더 관심 없거든요. 선거도 끝났고 그래서 그때 더 금의 이 유동성의 후행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중간 선거 이후에 내년 중간 선거 이후에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위로. 알겠습니다. 금은 주식을 3개월 선행하고 유가는 선행 기준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개월 정도 네. 생각을 하면서 좀 따라가고 오늘의 포인트 키워드는 이제 유동성 중심으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의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